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요. 이제는 금리 인하 이후의 흐름들을 챙겨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에 금리 인하라는 큰 숙제를 하나 지내고 나서의 흐름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걱정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가 경신 랠리를 다시 한번 스타트를 끊었고요. 나스닥 역시 동반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같이 좀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들이 이 시장의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었는지 오늘 브리핑 뉴욕과 함께 챙겨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챙겨보시죠. 다 같이 빨간색인 게 가장 좀 반가운 그런 그림이네요. 다우지수 0.15%, 나스닥 지수 0.14%, 그리고 S&P 500 지수 0.28%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강보합에서 움직였고요. 이 외에도 인텔이 3.3%,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 넘게 강세 보이면서 AI 반도체보다 오히려 레거시 반도체가 상승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5% 가까이 급등했어요. 어느덧 $250까지 올라왔습니다.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나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인데요. 잠시 후에 뒤쪽의 특징주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시죠. 어제 국내장에서도 반도체, 2차 전지가 같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가 같이 올랐다는 건 오늘 국내 증시도 조금은 더 기대하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체크 포인트들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보시면요. 일단 경제 지표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의 9월 제조업 PMI가 47이 나왔고요. 서비스업 PMI가 55.4가 나왔습니다. 제조업 PMI 47이라는 건 사실 조금 아쉬운 수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차트 자체가 아래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경기 둔화가 그림으로도 확인되고 있고 시장의 예상치가 48을 넘었었는데 47까지 예상치를 하회하는 어떻게 보면은 쇼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서비스업 PMI가 다행히도 좀 방어를 해줬죠. 55.4가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업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상치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경기 둔화는 맞지만 침체는 아니다에 대한 논리를 다시 한번 뒷받침해주는 그런 그림이 됐죠. 그런데다가 비교 대상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유럽에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동시에 발표됐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제조업 PMI 44.8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안 좋다 그러면서 47 나온 걸 또 쇼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44까지 내려갔으니까 유럽은 정말 안 좋은 거죠. 실제로 유럽 증시가 간밤에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도 50 위쪽에서 움직이기는 했습니다만 50.5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유럽은 또 서비스업 PMI가 중요하죠. 아시는 것처럼 독일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유럽은 서비스업이 훨씬 더 발달한 나라, 관광 산업이 훨씬 더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곧 경기 지표의 척도가 되는데 둘 다 안 좋았다는 점에서 유로화가 급격하게 하락하고요. 유럽 증시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 상대적으로 미국에는 조금 낫네, 돋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달러화의 흐름이 여기 좀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치솟았고요. 장중에 계속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판까지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백선은 좀 깨기 어렵겠다, 깨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한 단어로 해석하면 결국 굿뉴스죠.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특히나 시장이 예상했던 그 이상 50bp라는 B컷을 선택하면서 혹시라도 시장에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가 없을까? 경기가 둔화가 아니라 침체로 이미 가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일각에서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보셨던 것처럼 굿뉴스가 나오면 B컷에 대한 어떤 당위성도 확보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장은 강세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겠구나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서 미국의 제조업 PMI 조금 안 좋았지만 서비스업 PMI가 시장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컨 얘기, 연준 얘기 했으니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챙겨는 보도록 하죠. 시티그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11월 그러니까 다다음 달로 예정된 FOMC에서도 50bp 빅컷을 또 추가로 단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50bp 두 번 연속은 뭔가 조금 깨림칙한데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간밤에 연준 위원들이 뭐 이런 표현해도 될까요? 약간 입이 터진 느낌이에요. FOMC 때문에 계속 좀 그 비밀 기간,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 있다가 다들 한마디씩 여기저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나 특히 빅컷을 선택하면서 시장의 관심사가 확실히 연준이 왜 빅컷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기자회견도 많이 여는 것 같은데 굴스비 총재도 그렇고 보스틱 총재도 그렇고 50bp 빅컷에 나 동의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하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11월에 추가 빅컷에 대한 확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 어제 좀 보여드렸죠. 그런데 시티그룹에서는 고용 둔화 추세가 또 실업률 추가 상승 전망이 빅컷에 대한 전망치를 좀 더 높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빅컷을 한 것도 있었지만 그걸로 좀 부족하다는 거죠. 고용 둔화가 추가로 나타날 거고 당장 또 다음 주가 고용 지표잖아요. 그런데다가 11월 FOMC까지 고용이 두 번이 발표가 됩니다. 연준에서도 고용을 되게 중요하게 보면서 빅컷을 했기 때문에 11월 FOMC까지 고용 두 번이 추가로 둔화가 되고 실업률이 추가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럼 추가 빅컷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PCE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텐데 PCE가 사실 한국말로 해석하면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개인들의 어떤 지출에 따른 물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이 개인들의 지갑 사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가 또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고 나서 고용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시 내부적인 의미들을 좀 파악해 보면 결국에는 11월 FOMC까지 고용이 두 번 발표되는 과정에서 고용 둔화 혹은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일단은 조금 그린라이트보다는 약간 옐로라이트 좀 켜놓고 확실히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이제 9월이 거의 다 지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전망들을 보게 되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4분기에 대한 체크 포인트들 하나로 좀 엮어봤습니다. 월가 일각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9월이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은 1년 12달 중에 9월이 가장 최악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좀 걱정하면서 9월을 시작을 했고 9월 첫째 주에 실제로 고용 쇼크가 나오면서 이거 8월에 어떤 그런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가 또 재개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덧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상황에서 과거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따져봤을 때 21번 중에 19번이 9월에 좋았으면 연말에는 좋았다고 합니다. 설마 올해가 뭐 22번째, 3번째가 되진 않겠죠. 이 기록을 좀 이어갈 수 있기를 다들 기대를 하고 계실 거고요. 90%가 넘는 확률이기 때문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평균적으로 5% 정도의 지수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9월이 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거의 다 갔거든요. 일주일 지나가면 끝나기 때문에 이대로만 간다면 4분기에 좀 마음 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뭐 앞서 보셨던 대로 고용 때문에 좀 흔들리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추세적 상승세는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뉴하이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온 9월에 일렉션이요. 대선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때는 6번 중에 6번이 4분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7번째니까 7번의 그 기회를 그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시장에서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글로벌 헤지펀드사들이 지금 기술주를 다시 매수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8월과 9월에 기술주를 좀 매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계속 출렁거리고 기술주 전반적으로 뭐 AI에 대한 우려도 얘기가 나오고요. M7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회색음영이 리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제 시장이 많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지금 뭐 EPS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까지는 뭐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헤지펀드사들도 다시 한번 기술주를 바이더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게 마지막으로 챙겨보시면 좋은 그런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기술주가 그래도 나는 기술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쨌든 연말이잖아요. 4분기면. 이제 4분기 연말에 경기 침체 우려를 날릴 수 있는 당위성은 또 소비 심리에서 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4분기가 소비가 좀 촉진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어느덧 뭐 10월달, 11월달 되면 이제 연말에 뭐 할인 행사들 하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소비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월가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특히 중산층의 어떤 가처분 소득, 중산층이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 관점에서 뭐 달러 제네럴, 월마트, 홈디포, 로우스, 베스트바이 그리고 버켄스타 같은 기업들의 주가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리스트를 뽑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같이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연말 랠리까지 기대한다면, 연말 소비 시즌까지 기대한다면 소비주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쟁여두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3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핀비즈맵부터 보시면 제가 주목했던 내용은 확실히 그린라이트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점점 더 이게 확장되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죠. 일부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랠리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에너지, 부동산, 유틸리티, 산업재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획득하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라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제가 썼던 표현처럼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랠리가 기술주에만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에너지 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이렇게 좀 사상 최고가를 만드는 그런 건강한 상승 랠리를 4분기에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주는 여기서 가장 크게 빛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테슬라 4.9% 급등한 테슬라부터 한번 챙겨보죠. 바클레이스에서 3분기 인도량을 47만 대로 예상했습니다. 이게 10월 초에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당장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안에 결과가 나올 텐데 46만 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47만 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유럽은 지금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유럽의 PMI도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중국이 최악의 국면은 좀 벗어나면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보조금도 들어가고 최근에 테슬라와 중국이 연결성을 많이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느덧 주가가 25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이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려면 뭔가 또 큰 이벤트가 좀 필요하겠죠. 3분기 인도량, 로보택시 발표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힘을 좀 응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 충분히 금리 인하와 함께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바클레이스에서 목표가는 여전히 220달러로 유지를 했거든요. 지금 주가가 250달러인데 220달러 목표가 아직까지 목표가를 높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목요일 아침 정도에 저희가 이제 실적 확인을 하게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바닥권으로 빠져있던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는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간밤에 인텔도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인텔과 마이크론, 특히 레거시 반도체잖아요. 이제 과거 D램과 낸드 중심으로 얘기를 했던 그런 업종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금씩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JP모건에서도 마이크론이 AI와 서버 수요에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나왔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는 분위기 이번 주에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제가 이제 원전 기업 얘기를 드렸는데 이 외에 GE 버노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풍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스터빈 매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면서 최근에 사상 최고가 연일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넥스테라 에너지 역시나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이쪽에 일가견이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되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는 전력기기 뭐 그리고 또 이런 유틸리티 쪽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스토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군데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또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증시 흐름 분석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까지 이어갑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의 뉴욕 증시 흐름 일단 S&P 500과 다우지수 동반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맞습니다. 나스닥도 이에 뒤지지 않고 동반 상승 랠리를 달렸습니다. 뭐 상승폭이 강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특히나 연준이 50bp 빅컷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고무적이라고 보이는데 어떤 부분들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계속 사상 최고치를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경신을 해가면서 결국 저희가 이제 연초에 우려했던 월초에 우려했던 9월 징크스에서 일단 벗어나는 느낌이다. 이건 그렇죠.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연준이 이제 50bp 빅컷을 했지만은 2024년 연말까지 그다음에 2025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확대가 됐거든요. 점도표를 분명히 이제 2025년 말까지는 3.4%까지 낮춰놨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 부분 일단 시장에 안정감을 줬고요.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결국 이제 고용 지표 불안에 따른 이제 뭐 경기 침체 공포라든지 아니면 AI 과잉 생산론이라든지 엔캐리 청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다 완화가 됐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저 지수가 조금씩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이고요. 업종별로 봐도 IT 업종이 이제 전반적으로 오르는데 반도체를 빼고요. 그러니까 IT 업종 내에서도 반도체 대 그다음에 빅테크의 어떤 양자 간의 좀 더 차별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나 수혜주, 이에 따른 이제 소비 확대 수혜주,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해지 수혜주들이 계속 시장을 좀 받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좀 IT 쪽이 좀 힘들어져도 결국은 다른 방어주들에 의해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 진입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빅스 지수도 지금 한 15.82까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시장이 당분간은 좀 안정화를 취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금리 인하 이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연준의 기준금리나 그다음에 지금 통화 완화 정책이 내년 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본다면은 시장이 50bp 빅컷에 대해서 바로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은 점진적으로 시장이 이것에 대해 반응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러한 트렌드를 전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50bp B컷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화 완화 정책이 장기화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네.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조금 더 점진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금리 인하까지 오는 길목은 조금 거칠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딱 시작되니까 오히려 약간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 같고요. 그 탄탄대로의 배경이 뭐 B컷을 해서라기보다는 말씀해주신 대로 점도표가 조정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 금리 인하 통화 완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점이 찍힌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 포인트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의 흐름들은 어떤 종목들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가장 좀 맞습니다. 돋보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새벽에 끝난 이제 장에서 4.93% 250달러까지 지금 상승을 했고요. 그동안 악재가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은 일단은 10월 10일에 이제 로보택시 이제 이 출시가 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아마 이제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클레이즈가 이제 3분기 인두량을 46만 대로 예상을 했어요. 예. 이 정도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한 4%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6%가 증가한 수치거든요. 이 정도 수치면은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더 상향 조정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지금 갖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나왔던 악재 부분, 특히 이제 올해 판매량이 너무 부진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그랬죠. 이제 완화될 수 있고요. 하지만 아직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목표 주가를 255달러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도 한 230달러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 낫네요. 네, 지금 네. 현재 주가보다. 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정도가 한 310달러 정도 올려놓은 게 이게 한 8월 말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펀더멘탈 개선을 눈에 보이지는 않는 상태지만은 기대감만 갖고 좀 저가 매수라기보다는 이제 기대감만 갖고 사실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외에 요즘 인텔 얘기가 좀 많던데. 네, 인텔은 뭐 이렇게 유튜브에 치셔도 네.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맞아요. 대부분 내용이 인텔 곧 망한다. 뭐 가장 그렇군요.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인텔 망하면 가장 혜택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인텔을 이제 잘 못 보신 거고 인텔은 이미 2019년도에 이미 경영 악화 때문에 사정이 악화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부터 팻 갤싱어 CEO 영입한 이후에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 중인데 뭐 일단 AI용 그 CPU 부스터 개발 제온 6가 1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이제 판매량이 이제 늘 수 있는지 매출 확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공장도 원래는 여기가 이제 생산 라인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체 생산 라인인데 이것을 이제 파운드리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아마 지금 4월 달부터 양산 시작됐는데 자체 생산 물량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감안하셔서 지금 이 구조정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 저 비용 때문에 아마 매각이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어저께 퀄컴이 네. 인수 제안을 했었어요. 인텔이 한 그랬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 정도. 이 정도 뭐 엄청난 돈이죠. 그다음에 아폴로 매니지먼트라는 헤지 펀드도 50억 달러 투자 제안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파운드리 분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AMD가 2016년에 그 글로벌 파운드리를 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두 개 회사가 조금 더 이제 경영이 더 좋아지고 그랬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인텔 같은 경우는 정부가 관리하는 회사거든요. 이미 보조금이 지금 받기로 된 예정돼 있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국방부에서 30억 달러 추가 지원도 지금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 인텔의 구조조정이 조금 더 탄력을 좀 받으면서 시장에서 조금 더 좋게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 그래서 아마 인텔의 주가를 좀 당분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인텔이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이슈들이 나와서 이게 약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게 인수되는 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이런 분들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구조조정이고요. 구조조정에 조금 더 활기를 좀 띨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는 것도 인텔의 어떤 주가의 큰 그림을 보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매크로 지표
간단히 좀 넘어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간밤에 발표됐던 PMI 지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좀 제조업이 여전히 좀 안 좋다라는 네,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어제 나온 이제 S&P 글로벌에서 그 발표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한 47로 이제 집계가 됐어요. 시장 전망치하고 8월 달보다도 더 하회를 했고요. 예. 이게 3개월 연속으로 50을 하회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제조업 관련돼 있는 경기 지표는 아직까지는 안 좋다. 그다음에 더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럴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서비스업 구매업 PMI 같은 경우에는 55.4가 나왔는데 뭐 기존 시장 전망치는 이제 8월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50 이상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약간 혼조세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조업만 본다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좀 갖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27일 날 이제 9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이제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원 PCE까지 8월 달에 보면 한 각각 2.5%, 2.6% 상승은 많이 둔화가 되면서 연준의 B컷을 실시할 수 있는 이제 실마리를 제공했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저는 이제 오늘 나온 이 제조업 PMI보다는 금요일 나올 이제 9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나가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PCE 물가 데이터가 이제 이번 주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주목하게 하는 그런 지표였다, 예고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 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주목할 만한 발언이 좀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연준 이제 FOMC죠. 우리가 공개시장 조작위원회의 어떤 이제 인원 구성을 보면은 네. 요게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준 위원은 19명이 참석을 해요. 예. 그래서 7명의 연준 이사가 있고요. 12명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투표권은 12명만 있어요. 의장하고 그다음에 7명의 연준 이사, 그다음에 4명의 연은 총재. 그러니까 12명 중에 4명이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투표권이 갖고 있는 12명의 위원들 중에서 매파가 한 지금 9명 정도로 지금 분류가 돼요. 그 정도예요. 예, 비둘기파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연준의 장악력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때보다 과거에 있었던 벤 버냉키라든지 옐런 의장 때보다 연준 위원들이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게 되게 많아졌습니다. 요즘 얘기 많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각자 의견을 막 얘기하는 맞아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죠. 오늘 새벽에 발표된 오스틴 굴스비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2%로 완화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그다음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완화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은 사실 비둘기파인데 아직 투표권은 없어요. 내년부터 투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비둘기파들이 좀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라파엘 보스텍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유럽 경제 금융센터에서 연설을 했는데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B컷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 입안자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통화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이제 닐 카시칼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매파죠. 지난주 연준의 B컷이 이후에 앞으로는 통화 완화 정책의 속도가 좀 늦춰질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같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혼주가 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것은 점도표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19명이 점도표를 찍어준 평균 값이 결국은 연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내일 또 이제 발표를 하는데 대표적인 또 매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5년 이후에 금리 결정에 반대 의견, B컷의 반대 의견을 유일하게 냈어요. 그랬군요. 웬만하면 다 이제 만장일치로 얘기를 처리가 되는데, 근데 이분 얘기는 금리나 시기가 아니다. 50bp보다는 25bp가 적절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어떤 후보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예, 근데 뭐 이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쪽을 이미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그러한 이슈들을 또 갖고 말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떤 일이 발표가 되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계속 다 발표를 하시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점도표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점도표에 나온 평균적인 수치.
이것이 결국은 FOMC라든지 연준의 앞으로 정책을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2025년 말까지 3.4% 점도표를 내줬다는 것은 지속적인 통화 완화 정책은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시대가 바뀐 게 연준 위원들에게도 어느 정도 좀 해당이 되나 봅니다. 개인적인 발언들이 좀 많아졌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뭐 존중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좀 폐해가 있을 수 있죠. 소음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잡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점도표 상으로 앞으로 계속 완화 정책을 내년까지 이어가겠다라는 얘기가 분명하게 좀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연준의 어쨌든 완화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일 수 있고 반대로 금값이라든지 비트코인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요즘은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금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달러가 이제 약세 트렌드로 사실은 이제 일단 방향을 잡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해지 수요가 좀 늘 거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확대가 되니까 금 가격이 지금 온스당 2,651달러까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제 중국 인민은행의 어떤 금 사재기까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약간 고평가 논란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천장은 뚫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은 아마 조금 더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55,000달러에서 한 65,000달러 사이 박스권을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 출시되고 그다음에 내 사반감기가 경과한 이후에 지금 매도 물량을 좀 소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기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코인의 어떤 전략적 자산 발언 그 말도 이제 소화를 해야 될 그런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돼야 그래야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어떤 혜택까지 감안한다면은 지금 같이 이제 박스권에 있을 때 조금 더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이 그럼 실물을 매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관련된 주식을 보는 게 더 좋은지 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 주식을 더 보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금 가격보다 금강주 뉴몬트라든지 킹보너스 그로스 그 골드와 같은 이런 주식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약간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걸 보시는 게 좋고 비트코인은 실물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냥 코인을 사는 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투자 전략이 있고 투자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서 금값과 비트코인 상승세도 좀 편승할 수 있는 전략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도 좀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간밤에 증시가 괜찮았고 네, 특히나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인텔, 마이크론이 같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천천히 반영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왜 당장 안 나오냐 그러는데 그렇죠. 너무 답답하죠. 예. 그래서 지금 국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IT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화장품, 방산, 뭐 밸류업 계속 순환매 장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멘텀이 없는 박스권에서 일단은 금리 수혜에 대한 것을 보시면서 해당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원화 강세 수혜라든지 금리나 소비 확대 수혜, 그다음에 중동 불안 해지에 관련돼 있는 업종들은 계속 담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이 계속 이 금리에 대한 수혜가 계속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기술주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회복도 조금씩 계속 올라갈 수가 그래요?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셔 갖고 결국은 저가 매수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2차 전지, IT 반도체 그리고 뭐 이걸 해지할 수 있는 중동 불안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 원화 강세 수혜주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계속 소비 섹터도 많이 강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좀 유효하겠죠. 네. 뭐 소비 섹터 중에 사실 뭐 제약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 섹터로 좀 볼 수 있는데 그렇군요. 근데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화장품 쪽은 계속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강세로 갖고 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소비재 쪽에서 그런 쪽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와 화장품까지 계속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키워드에 교집합을 더하다 보면 그 안에서 업종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업종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시장이 뭔가 계산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호재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수익을 많이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죠.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 국내 증시 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브리핑 서울 함께하겠습니다. 시장의 시원한 상승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보여주려는 노력들이 보여지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0.3%대 상승 나와주면서 2600선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0.9% 올라서면서 755포인트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증시 약세 이어지다 보니까 B2도 최저치다라고 하던데요. 지난 19일 기준으로 16조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쪽으로는 사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에 좀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올랐습니다. 6원 80전 올라가면서 1335원까지 다시금 자리를 했고요.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의 팔자는 지속되고 있고 어제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거셌습니다. 7천억 원 넘게 팔자가 보여졌었고요. 최근 기관이 구원투수가 되어주고 있죠. 6거래일 연속적인 순매수, 전기전자 중심으로 팔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죠. 삼성이 어제 아랍에미리트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부분 추진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뭐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시장이 가져가고 있는 중론 중에 하나죠. 원체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물 부족 국가인데 반도체 제조할 때 웨이퍼를 헹굴 때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하다고 하고 정말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고 하죠.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이 중요하겠죠. 미국이 2022년부터 반도체법을 제정해서 반도체 자국 강화를 좀 키우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중 반도체 제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은 굉장히 견고한 무역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흘러갈지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한국전력 8%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4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됐다라는 소식에 낙폭을 확대했고요. 어제 반도체 투톱이 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 정말 좋았죠. 3%대 상승이 나왔는데요. 리눅스 최대 규모의 그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CXL 메모리 소프트웨어가 탑재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뭐 시스템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왔던 하루였었고요. 어제 밤에 단독으로 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 HBM3 16단이 만들어졌다, 개발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정설로는 가장 높은 적층이 12단이잖아요. HBM3 12단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 중인데요. 16단까지 만들어졌다. 어떠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지도 지켜보셔야 되겠고 지금 금감원이 지난번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 매도 리포트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낮췄던 그 매도 리포트 이후에 그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이닉스의 그 규모를 하이닉스를 좀 대량으로 그 리포트를 내보내기 전에 매도했다라는 점에 좀 방점을 찍고 수사를 진행할 거다라는 소식이었었고요. 어제 신규 상장주입니다. 아이온 디바이스는 공모가 대비 55%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윗골이 길게 달면서 마감이 됐고요. 원전주는 생각보다 잘 안 가죠. 지금 체코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스리마일 원전 1호기가 재가동되면서 미국에서 뭐 관련주들이 원체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 안에서의 원전주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가 한 1%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 해운주가 정말 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면전에 치닫는 상황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간밤에는 또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의지만 보이면 우리 무기 내려놓겠다라면서 조금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국제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갔던 간밤이었습니다. 오늘 해운주들의 흐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살펴볼게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우리 투자자들이라면 정말 좋아하는 그 키워드죠. 삼성전기가 그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어제장에서 전해졌습니다. 지금 고객사하고 시제품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6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어제 2% 상승 보였고 협력사로 알려져 있죠. 그 원준 열 처리 장치를 만드는 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준이 20% 장중에는 상한가 가기도 했습니다. 뭐 필에너지,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보고서도 있었는데요. 일단 어제까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이 연속적인 그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7거래일 연속의 매수였고 황화 리튬이 앞으로 좀 성장하면서 2035년에 매출액 추정치 1조 1천억 원 넘어갈 거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금양은 지난 주말에 이슈가 있었죠. 한 꼭지 넣어봤는데요. 미국의 나노테크의 이 2차 전지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MOU를 맺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규모가 한 2조 3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전지 진짜 이제는 봐야 될 때일까라는 의문이 참 많이 들죠. 잘 가나 싶다가도 또다시 주저앉는 쪽이 2차 전지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B컷의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리고 자동차를 현찰박치기로 한 번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할부로 사시죠. 그렇다 보니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는 그래도 전기차가 조금은 팔릴 거다로 좀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의 선전 기대 역시나 2차 전지 중심에 서 있죠. 그리고 엔화 강세에 이제 국내 부품사들이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거다. 엔저일 때는요.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졌던 근 3년 동안은 일본 기업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져갔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볼 거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 봐야 되고 포스코퓨처엠 최선호주로 말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이야기 체크해 봤고요. 어제 시장 안에서 강했던 쪽이 있었습니다. 음식료였었는데요. 자, 초코파이가 이제 전 세계 간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과자 수출액이 3억 5,400만 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11%가 늘어난 숫자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그 과자 기업 3대 대장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리온, 초코파이의 대명사죠. 오리온정. 일단 중국과 베트남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중국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오리온이었었고요. 지금 꼬북칩이 굉장히 전세적으로 핫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롯데 웰푸드도 초코파이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해요. 특히나 인도 파이 시장에서는 롯데 웰푸드의 초코파이가 한 70%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롯데인디아와 이 하브모어가 합병을 해서 내년에 출범을 하는데 연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라운제가는 이 현지 법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월에 신아산 공장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고 앞으로 좀 기대감이 크다라는 쪽으로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데 어제 주가 탄력도 면에서는 크라운제가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장중에 20%가 넘어가는 상승 보였지만 윗골이 길게 달면서 4% 상승에 그쳤습니다. 음식료로 진짜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돈다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난 상반기에 그 흐름이 이어졌던 종목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면이 시장이었었죠. 삼양식품 필두로 농심, 풀무원, 오뚜기 강했었고요. 그리고 김과 빙과류, 주류, 닭고기. 사실 빙과류는 여름 수혜주여서요. 정말 좋았었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이번에 음식료 순환매가 돈다면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간밤에 뉴욕 증시가 괜찮았습니다. 그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그 흐름 올라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대감이 있나 봐요. 간밤에 마이크론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반도체 실적이 사실 뭐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적 발표일이 좀 차이가 많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이제 먼저 매를 맞더라도 먼저 맞는 사람의 입장을 봐야지 다음 타자가 더 막 세게 맞을지 아니면 네. 살살 맞게 될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마이크론이 2분기 때도 실적이 잘 나왔던 게 이제 레거시 부분까지도 좀 폭넓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HBM만 한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도 역대 실적을 갈아치웠던 원인이 결국은 우리가 HBM이 시장의 선두주자로서의 어떤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기대 저변에 있었던 말 그대로 이제 레거시 부분을 비롯해서 일반 이제 HBM2까지도 모델들을 전부 다 이제 매출을 했을 때 굉장히 기대가 크다라는 거는 아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론도 아무래도 이제 실적 기대감이 이미 그 실적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미 이전에 지금 앞서 있는 상황에서 발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미 뭐 반도체의 겨울 뭐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기 전에 있던 실적이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의 주가는 산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의 주가는 상반부 많이 훼손됐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통상 한 3년마다 반도체의 겨울이다를 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역사적으로 이 3년마다 겨울이다 얘기를 해놓고 가장 매수를 공격적으로 했던 주체도 이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JP 모건이 실제로 이 반도체 쪽을 굉장히 IT 쪽을 공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모건과 JP 모건 그룹의 모건과 같은 모건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모건 스탠리라고 하면은 MS만 알고 있으니까 MSCI 지수가 어떻고 이 얘기만 항상 우리가 추정을 하다 보니까 얘가 좀 더 크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는 가족끼리서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고스톱 싸움을 다른 사람들이 관망하는데 이게 경기가 좀 크다 보니까 여기는 뭐 점당 얼마구나, 야 이거 돈 단위가 크구나 이렇게 여겨버리면서 겁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사실은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매도 리포트를 공식적으로 냈는데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반도체의 겨울이 온대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레포트를 낸다는 거는 향후 12개월 동안의 전망치를 보고 우리가 주가를 산정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140불에서 100불로 떨어뜨렸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6만 원에서 12만 원 떨어뜨렸잖아요. 자, 지금 주가만 얘기를 해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발표했을 때 당시가 고작 80달러에서 90달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하면 주가 변동이 없다라는 의미로 본다면은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2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잡았는데 26만 원 우리 갔습니까? 26만까지 거의 가기가 어려웠죠. 네. 그러니까 쉽지 않게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140불 제시를 하긴 했지만은 이미 150불 이상을 터치를 하고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은 안전주의로 가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12만 원 레포트를 냈다는 거는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 조사도 나선다. 근데 사실 금감원 조사를 한다고 해서 금감원이 그러면 MSCI에 대해서 뭐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정치적 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쇼일 뿐이다. 그렇죠. 그냥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미국에서는 뭐 어떤 얘기부터 할 거야? 너희 공매도 제기를 안 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지금 모든 해외 기관들, 헤지펀드들, 사모펀드들이 지금 다 공격을 하고 있는 게 한국 증시에 대해서 너희 왜 공매도 정상적으로 재개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내년에 만약 공매도 재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향후의 주가에 대한 훼손을 만약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12개월치를 잡았다고 한다면 근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건 너무 악의적인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사실은 시장의 어떤 가격에 대해서의 과잉 형성이 됐을 때 부분들을 잡아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이 공매도를 적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조정 효과보다도 오히려 시장의 낙폭 효과를 더 크게 만들었던 것이 공매도의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 이 정보의 주도력을 갖고 있고 정보량 자체가 많은 어떤 해외 외국 기관들이 이런 것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흔들리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레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인처분들이 공격적으로 또 매수를 했고 이번에 또 성공적으로 반등을 했고 그러면 저는 이제 반도체주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잘 나온다? 잘 나오면은 어차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레도 리포트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적 발표일까지 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 텀 동안에는 2주에서 3주 이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를 하더라도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를 회복하는 것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안 좋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안 좋다는 건 미국 내 반도체 자체가 소비가 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의 기존 강조했던 삼성전자가 우려가 된다고 봐야겠죠. 네. 오히려 HBM 쪽의 시장 주도력을 과연 미국이 포기를 할까요? 미국 정부 부채가 발효가 되는 것은 미국이 정부 부채를 찍는 것은 말 그대로 소비 증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걸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AI 산업인데 이 AI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템은 결국 HBM3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SK 하이닉스 질문 꼭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HBM3 16단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단독 보도 통해서 전해졌고요.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제 CXL 관련해서 호재가 또 하나 탄생이 됐고요. 하이닉스 쪽으로의 그 무게추가 좀 기우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삼성보다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만드는 기업은 아니죠. 가전도 만들고 모바일도 만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포석이 불안한데 문제는 지금 여러 방면에서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뭐 사실 인력 유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고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사장단까지 이제 교체를 하면서 임원급을 교체를까지 해나가면서 이제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발이 늦은 감이 있죠. 여기에 이제 신의 한 수를 두겠다라고 삼성전자가 도전했던 게 바로 이 CXL이었는데 이 CXL 사실 8월달에 레드햇 인증을 받았다, 설계 인증을 받았다라면서 되게 호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리눅스에다가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지금 올리겠다고 얘기를 한 게 이게 뭐냐면은 이 리눅스가 전 세계적으로 서버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OS입니다. 이 세계 OS 최대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안드로이드도 이 리눅스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리눅스를 배포하는 기업이 레드햇인데 이 레드햇이 배포를 하는 게 리눅스입니다. 근데 리눅스 자체 원본판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CXL 이 소프트웨어를 마찬가지로 납품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삼성전자보다 위에서 놀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쪽에 눈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를 놓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보험을 들고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지수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 한국 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래도 삼성전자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한국 시장이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또 하이닉스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쪽을 내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를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탑픽은 SK 하이닉스로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SK 하이닉스가 사실 지금까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훼손됐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주가의 회복 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을 좀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공격적인 목표 주가를 잡으시기보다는 지금 이번 9월 자체도 사실 기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고 만약 모건 스탠리가 말한 것처럼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SK 하이닉스도 타격을 놓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제가 18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이 18만 원 선 이상에서의 횡보 구간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만 원 목표가 SK 하이닉스 잡아보겠습니다. 자, 서둘러 볼게요. 다음으로는 음식료, 화장품 이야기 나눠볼 건데 일단 음식료부터 갈까요? 어제 굉장히 좋았죠. 음식료주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 시작일까? 이렇게 질문 드린다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이 붐이 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시장이 성장을 할 때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경기가 좀 경색이 됐을 때 이제 같이 방어주로서, 그러니까 가치주로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취급을 하는 게 음식료 업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K푸드 열풍이 그동안 잘 갔었는데 주가가 네.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장이 계속 유효하지 않겠느냐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를 먼저 했다는 점에서 다시 이제 식료품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을 좀 주목을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다른 업종들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 식료품 쪽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는 건 라면이에요. 근데 라면 같은 경우에도
자, 라면에 우리가 이제 면발이 맛있어서 라면을 선택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은 소스가 맛있죠. 국물이 맛있죠. 국물이 맛있죠. 자, 근데 한국 라면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느냐? 실제로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2023년 기준으로는 도요수산입니다. 일본 라면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식 라면 같은 경우는 매운맛도 매운맛보다도 이제 국물이 되게 깊고 이제 고기 국물 맛이 나고 이 진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요수산은 우리나라에는 뭐 농심이나 뭐 아니면 삼양식품은 아예 미국 공장이 없죠. 농심이 2022년, 2020년도까지 이제 공장을 이제 이 공장까지 늘려가는 동안에도 이미 일본의 현지의 공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44%가 됐던 거지. 저는 여기서 추격전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농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네. 이제 미국 내에서의 공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근데 이제 그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만을 위해서 불닭 소스가 팔리지 않고 있죠. 불닭 소스를 또 구매하는 팬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거랑 같이 섞어 먹는데 굉장히 맛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우리가 음식료 업종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라면을 많이 선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인도 시장이죠. 아까 이제 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롯데웰푸드가 인도의 지금 초코파이 점유율 70%를 차지한다고 네. 했는데 원래 80%였던 게 70%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수치예요. 네, 그 줄어든 원인이 뭐냐면은 오리온 초코파이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리온이 더 맛있잖아요, 초코파이. 이게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제 현지에 특화된 맛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망고 초코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내는데 네, 맞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 그 맛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살구맛 초코파이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겁니다. 러시아에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인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코코넛 맛 초코파이를 또 만들겠다. 이제 코코넛이 잘 나는 남부지방에 특화를 해서 이걸 공략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현지의 입맛에 맞추어서 이제 튜닝 작업을 해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그럼 탑픽 종목 받아볼게요. 앞서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또 체인 앵커스께도 소개해 주셨고 저도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D입니다. S&D는 사실 소스 만드는 기업이죠. 떡볶이 관련주 뭐 이렇게로도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S&D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매출이 높은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소스류, 이제 분말 제품 2위가 액상류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라면이 잘 되든 아니면 혹은 뭐 치킨 스탁이 잘 팔리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항상 마지막에 움직이지만 그 마지막 끝까지 그 실적을 반등세의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건 S&D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조금 공격적으로 37,000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1,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31,000원 받았습니다. 대표님 30초만 오늘장 전략, 오늘장 한마디 말씀 주세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런보다는 번트 전략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도 사실은 이제 영업일이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거래일이 5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3분기 마무리 시즌입니다. 이제 다가올 3분기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남은 4분기와 미국 대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현금화 전략 충분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 확대가 가장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쪽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3픽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강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구간에서 과연 어떤 종목 픽을 가져가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송가람 대표 만나봐야겠죠.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픽 오늘은 대응해 볼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화장품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종목, 화장품 종목이라고 하시면 조금 의아하실 수가 있을 텐데 어제 시장, 이번 주 시장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2차 전지주들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슈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반면에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슈들이 25일 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앞두고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슈 하나만 체크를 해드리자면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때 이게 반도체 업종 반등이 나올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이
반도체 업종과 함께 꾸준히 수익 관점에서 상승할 종목들 체크를 해봐야 될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 관점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 화장품 종목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로 토니몰입니다.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화장품주들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 있었죠. 뭐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대형주들 위주로 굉장히 강세가 나왔는데요. 이전의 강세들은 아무래도 중국발 매출 증가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이런 화장품주들의 회복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회복들은 이 미국 쪽, 유럽 쪽에서의 매출 증가 이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수출액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화장품 빅사이클의 끝자락 때 굉장히 강세가 나왔었지만 현재 미국 내 한국 화장품의 시장 점유율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의 이제 2026년 60% 이상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도 그리고 중장기 앞서 말씀드렸던 수익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시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때 정말 좀 강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화장품주가. 다 같이 올랐던 시기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추억을 되살려서 토니모리가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구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 관점에서 지금은 중장기적으로도 매우 괜찮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 9,600원, 목표가는 11,800원, 손절가 8,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목표가 11,800원, 손절가 8,7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관점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가람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앵커의 픽으로 넘어가 볼게요. 앵커의 픽은 오늘 SK 오션 플랜트라는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SK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풍력 기업을 가져가게 된 건데요. 오션자, 플랜트자가 붙었기 때문에 해양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기업입니다. 해상 풍력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배도 또 관련해서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유틸리티 섹터가 미국 시장에서 강합니다. AI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최근에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종목들 앞서 브리핑 뉴욕에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GE버노바 이런 종목들이 흐름을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국내 증시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까라는 관점입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 구간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활성화도 좀 기대할 수 있겠죠. 지금 SK 오션 플랜트가 해상 풍력은 좀 올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특수선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게 상쇄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해상 풍력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가 관점에서 뭔가 이 고가를 좀 박스권을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를 23,000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AI 픽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무래도 뉴욕 증시 흐름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입각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고 특히 S&P 500과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 이럴 때 국내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사볼 만한 종목 하나만 추천해줘.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는 LG화학을 주목해볼 만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및 전기차 관련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은 배터리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주 안에서 요즘에는 LG화학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챗GPT였습니다. 뭐 근데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에서 아무래도 테슬라가 간밤에 5%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3픽 토니모리, SK오션플랜트 그리고 LG화학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제 코스피가 2,600선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그래도 닷새째 계속해서 뭐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 뭐 시원한 상승은 없어도 반바지 중심으로 시장이 좀 잘 가서요. 어떻게 보셨나요? 또 어제는 모처럼 그래도 시장이 좀 질도 좋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데 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의 이제 동반 상승이 나타나면서 양시장이 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은 좀 상승폭은 조금 아쉬운 뭐 이런 흐름들 좀 전개되고 있죠. 좀 더 후련하게 올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한데 오히려 이제 코스닥 쪽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좀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은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엔 이 외국인 수급하고 좀 환율에서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코스피는 좀 올랐지만 외국인이 7천억 정도를 좀 매도를 했어요. 이 중에 또 대부분이 또 전기전자에 집중이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전자의 상승 탄력이 바이오 2차 전지에 비해선 좀 약하게 나온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컷 이후에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아래쪽으로 가려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지금 어제는 오히려 뭐 장중에 3, 4원 정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1,340원에 좀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외국인의 수급과 환율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코스피 쪽에 물론 그게 이제 비록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된다 할지언정 시장 전체에서는 이제 외국인의 좀 매도 기조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도 최근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코스피의 어떤 상승 탄력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 화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강세는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수보단 종목이 활발한 게 훨씬 더 체감지수상 좋을 수가 있잖아요. 자, 위에는 코스피인데 어제 2,600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21선 추세선은 아래를 향하고 있고 이 자체를 아직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600선이 저항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수급이나 환율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조금 일단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코스닥 쪽은 최근에 추세를 만들었어요. 21선이 추세선이 이제 위를 향하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지금 반등 강도가 이제 훨씬 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수급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도를 하는데 다른 쪽의 시세는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것은 일부 외국인 수급이 그쪽으로 유입되는 특히 이제 바이오나 2차 전지 쪽일 수 있지만 요즘에 개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반도체를 제외한 쪽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쪽에 영향을 좀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쪽이 중소형주에 조금 더 이제 훈풍을 밀어 넣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외국인들의 컴백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상방의 압력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좀 이어지고 있죠. 그 부분이 부담인데요. 그래도 비컷 이후에 강한 섹터는 또 있기 마련이죠. 그 중심에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있고 어제는 2차 전지가 정말 좋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특히 2차 전지가 비컷 이후에 조금 더 이 어떤 탄력을 강화하는 듯한 바이오도 뭐 추세가 여전히 좋기는 합니다만 확실히 좀 비컷 이후에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이고 군집성도 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좀 특징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면을 보시죠. 자, 2차 전지 대장주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추세는 여전히 좋아요. 하지만 최근에 조금 탄력이 떨어졌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벌써 10%대 이상 급등을 하고 이런 상황. 근데 1등 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지만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 앞서서 제가 전일시장 점검해 드릴 때도 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강세가 눈에 띈다고 했잖아요. 네. 자, 코스피 내에서도 지금 어떠한 현상이 감지가 되냐면 1등주에서 이제 2등주 쪽으로 좀 매기가 전환되는 듯한 모습.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조금 쉬었죠. 삼성 SDI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2등주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 뭐 에코프로 그룹주 대체로 좋았죠. 뭐 포스코 표추햄 좋았죠.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키 맞추기를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이제 구간으로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수가 더 뻗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나 환율 같은 변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도는 수급들은 자연스럽게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종목이나 업종들보다는 2등주 쪽이나 중소형주 쪽에서 이런 어떤 좀 수급 게임이 전개되는 그런 양상이 조금 짙어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어젠 또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이 또 유독 강했는데 네. 자, 위의 종목은 한농 화성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아유 이제 그만하시죠 했는데 사실은 그 구간에서 크게 움직이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죠? 사실 우리가 만원 선이었나요? 12,000원 선이었잖아요. 정말 초반에 예, 예. 올라가지도 않았을 때부터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만하자고 했는데 어쨌건 네. 보세요. 그만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크게 오른 건 없지만 아직 기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잖아요. 그리고 요 아래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 어제는 2차 전지 쪽이 대체로 유독 강했지만 그중에서 특히 강한 쪽은 전고체 쪽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랄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뭘까요? 삼성전기. 자, 화면 볼게요. 어제 호재가 있었죠. 어제 삼성전기가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다. 우리 부장님께서 네. 미셨던 종목 중에 대표 종목이 네, 삼성전기였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삼성전기를 상당히 선호하는 종목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삼성전기를 보면서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근데 어제 삼성전기가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뭐야 하고 봤더니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 그러니까 저도 네가 왜 여기서 나와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바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기는 온디바이스 AI 쪽에 지금 모멘텀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런 어떤 낭보도 전해지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성전기 주변에 있는 종목들 어제는 예를 들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별 상관도 없는데 같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급의 전이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쪽에 이런 어떤 추세들이 모멘텀이 확산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전이 되는 정도까지의 그런 좀 구간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지수보다는 업종이나 종목 쪽인데 역시나 좀 2차 전지 쪽이 가장 좀 강한 좀 군집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시각은 갈수록 짙어지고 거기서 이제 2등주 중소형주 쪽에 대한 키 맞추기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2차 전지 우리 부장님의 시그널에 맞춰서 사셨다면 아마 진짜 큰 수익 보고 계실 텐데 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 바라본다면 그때는 슴슴한 맛, 순한 맛이었잖아요. 네. 지금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 종목들은 이제 서서히 좀 간이 좀 세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 가장 힘을 받는 대표적인 섹터이고 또 상반기에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네. 그리고 좀 반도체가 어제는 이제 일제히 반등 시도가 나왔지만 여전히 좀 이런저런 변수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수급은 아무래도 이제 좀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나 여러 가지 좀 이제 모멘텀이 좀 이제 모아지고 있는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힌트를 이렇게 착안을 해 보자고요. 자, 요 화면입니다. 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한 셀업체의 시세는 일단 났는데 최근엔 주춤하죠. 그 틈에 2등주인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또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힌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순환매, 키 맞추기, 중소형주, 2등주 이런 쪽의 카테고리를 종합한다고 봤을 때, 자 에코프로 머티가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추세가 가장 좋았고요. 어제는 급등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각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
요런 쪽.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어제 한 5%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제 수급이 계속 이제 모여든다고 했을 때는 이런 쪽에 이제 빠른 키 맞추기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물론 최초에 제가 바닥권에서 2차 전지 매우 손한 맛이라고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대체적으로 레벨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거보단 간이 세지기는 했습니다만 일련의 동향들을 봤을 때 2차 전지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저는 지금 현재로서도 괜찮다고 보지만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를테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좋다고 LG 엔솔이나 삼성 SDI 샀으면 어제는 재미를 못 본 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의 수급이 그런 이제 시총 업종 대표주 1, 2등 그러니까 최상단에 있는 종목보다는 2등 주군이나 중소형 주군 쪽의 수급이 이제 그쪽으로 이동한다고 봤을 때는 역시 이제 키 맞추기 쪽에 집중을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를테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 머티보다는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포스코 그룹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포스코 퓨처엠이 이번 달에 지금 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 아래에 있는 포스코 엠텍은 한 5%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러면 네. 이런 쪽에 대한 키 맞추기에 대한 힌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덜 오른 쪽을 샀을 때 그보다 이제 훨씬 더 좀 기대수익이 높을 수 있다. 이런 쪽에 좀 시각을 가지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확실히 2차 전지는 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섹터, 네. 관심 섹터로 넣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아웃퍼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흐름이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네.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연말까지라고 전 그렇게 길게 못 내다봐요. 뭐 내일 날씨 맞추기도 힘든데,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연말까지. 다만 지금 분위기는 중소형주 쪽이나 2등주 쪽이 우호적인 환경인 건 좀 분명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섹터도 다뤄드리지만 특징적으로 봤을 때 결국엔 지금 중소형주 쪽이나 2등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쪽에 제가 논점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네. 자, 그러니까 비컷 이후에 3일 동안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역시 이제 중소형주 쪽에 좀 강세가 좀 눈에 띄는데 이 표를 한번 좀 보실까요? 일단 비컷 이후 3일 동안의 동향을 보게 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률이 훨씬 더 좀 두드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코스닥 쪽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훨씬 더 우호적이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는 이건 코스피 내에서 구분이 되는 그런 인덱스인데 물론 이제 대형주가 이제 최근에 코스피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중소형주의 상승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기관들이 최근에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을 밀어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지수의 상승 탄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네.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종이나 종목별로 좀 따로 떼서 보게 되면 그때는 기관이나 개인 수급도 충분히 영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컷 이후에 3일 동안의 어떤 수급 동향이나 관련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중소형주 쪽이 좀 수급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호전이 돼 있고요. 특히 기관 쪽이 이쪽에 좀 열심히 좀 이제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고 있다는 점을 본다고 하면 결국엔 그런 겁니다. 비컷 이후에 지금 전반적으로 유동성 기대감이 시장 전체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중소형주 쪽에 일단은 지금 제한적으로 반영은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환율이나 외국인 수급이 이제 우호적으로 돌아서야 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비컷 이후의 유동성 기대감이 지금 중소형주 쪽으로는 활발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네, 그럼 중소형주 강하게 흘러가다 보니 우리의 접근도 달리해야 될까가 네. 궁금한데 그동안 우리 부장님께서는 이제 업종 대표주 대형주 쪽으로 눈길을 우선은 주자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 이제 중소형주의 강한 상승 이제 접근을 달리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 쪽에서도 1등주, 2등주, 중소형주에 대한 논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바이오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네. 자, 보시죠. 자, 뭐 쌈바는 이제 저는 뭐 이제 제 종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100만 원까지는 이끌어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 이후에 이제 구간은 사실은 뭐 전 차고 넘치는 구간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이제 쌈바에 대한 매수 의견을 드리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다만 이 대안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자 1등주인 쌈바가 이렇게 아직은 추세가 견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그래도 눈에 띄게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어제 장중에는 좀 제법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4%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의 이런 1등주, 2등주 논리하고도 지금 매칭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아래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종목은
이제 바이오 중에 중소형주라고 할 수 있는 이거 대원제약이거든요. 제가 왜 삼바, 셀트리온, 대원제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바이오 맞아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들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것인데 자 최근에 대원제약도 지금 바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대원제약에서 이전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한 뭐 콜대원 뭐 이런 얘기로 이제 기대를 모았었지만 최근에 주가가 다 이제 도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는 거에 대원제약이 지금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서서히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비만 치료제 이제 임상, 일상이 종료될 예정이고 네. 그 이제 결과가 오픈이 됐을 때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런 쪽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1등주의 추세가 좋았을 때 2등주, 3등주 쪽에서 지금 분명히 눈에 띄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이오 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장의 논리를 대입해 드리면 많이 오른 쌈바를 추격 매수할 것이냐? 아니다. 그죠? 2등주인 셀트리온 그리고 중소형주인 대원제약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우리가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더 가볼까요? 그러면 자 LG 엔솔, 에코프로 머티 괜찮죠? 근데 아까 한농화성 원체 튀었죠? 네. 근데 전고체 요즘에 핫하잖아요. 그렇다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예, 거의 뭐 많이 오른 게 없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략을 확산할 수가 있는. 왜냐하면 네. 수급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힌트를 찾으시면 아마 요즘 장에 소외되진 않으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 종목들 여러분 챙겨가셔야 되겠습니다. 바이오로는 셀트리온, 대원제약,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는 에코프로,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형주 강세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 속해 있는 로봇주는 어떨까요? 또 대표적인 성장주이기도 하다 보니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받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충분히 괜찮아요. 가져볼 만하고 또 예. 최근에 일련의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나 동향들을 보게 되면 로봇주가 확실히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받을 좋아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구간이라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화면 좀 보실게요. 사실은 중소형주가 밀집해 있으면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거론되는 중소형 성장 섹터가 또 로봇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최근에 기관의 수급, 개인의 수급 그리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그 로봇주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받을 가능성은 좀 높은 때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어제 장중에 2% 올랐고 다만 얘는 아직은 좀 추세선을 아직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래에 있는 종목은 엔젤 로보틱스인데 지난주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레벨을 다시금 올리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은 좀 조용하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어디 갔냐? 대장인데 조용하네요. 예, 조용한데요. 잠깐만요. 네. 갑자기 HTS가 이제 이럴 때가 있는데,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조용한 상황에서 2등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중소형주인 엔젤 엔젤 로보틱스가 로보틱스. 움직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큰 틀에서의 시장의 논리하고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중소형주에 대한 군집성이 조금 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굳이 대장주가 안 가더라도 2등주, 3등주군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네. 왜냐하면 현재는 외국인의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총상위 최상위주에 대한 어떤 수급 게임이 쉽지 않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대장주군은 조금 쉴 수 있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활발하게 개인이나 기관 수급들이 이런 어떤 중소형주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은 좀 이제 들어가기에 참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그럼 로봇 대형주 들어갈까요? 아니면 중소형주? 어디에 포커스 맞춰볼까요? 예, 요게 화면을 볼게요. 요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네요. 네. 자, 두산 로보틱스는 보시다시피 몇 프로 누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런 섹터를 말씀드릴 때 대장주가 안 가는데 어떻게 업종을 이야기할까라는 논리였었습니다만 지금은 약간의 좀 온도가 다르잖아요. 지금 중소형주 쪽에서 2등주군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군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2차 전지나 바이오 쪽 그리고 시장 전반에도 관찰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여전히 저의 탑픽은 두산 로보틱스가 맞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지금 기울기가 좋습니다. 물론 21선 추세선은 아직은 회복을 하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종목은 엔젤 로보틱스가 아니라 이렌시스 같은 종목이거든요. 이렌시스. 결국은 여기서 이 세 종목들의 맛이 조금씩 다르다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산 로보틱스는 여전히 순한 맛 하지만 간이 언제 쳐질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길게 보면 괜찮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지금 이제 슴슴한 맛에서 이제 맛을 좀 더하려는 조미료를 치고 있는 네.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봇주가 한번 군입성 보일 때는 또 튀는 맛이 있는 좀 그런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가격들이 괜찮기 때문에 로봇주 중에서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면 이렌시스 네. 이런 정도를 좀 뭐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로봇주까지 점검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부장님 오늘 장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어떻게 또 시장 전망을 살펴보시는지 외국인들의 컴백이 요연하죠, 정말. 예, 그럴 것 같아요. 뭐 어제 그 간밤에 미국 증시도 일단 조금 뭔가 숨고르기 하는 그런 예. 분위기였는데 물론 이제 테슬라가 좀 급등했다라는 것들이 오늘 좀 2차 전지 쪽에 다시금 조금 뭐 훈풍을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제 테슬라의 실적과 마이크론의 실적이 내일 새벽에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은 좀 테슬라의 상승이 좀 어느 정도 2차 전지 쪽에 추가적인 온풍을 불어넣어 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어제 일단은 반등 시도를 했고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연속성 여부는 결국에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을 보고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내내 말씀드린 그 논리 결국에는 바이오나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쪽에서 이등주나 중소형주 논리로 좀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신다면 네. 그쪽에서 좀 힌트가 많이 숨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종목을 좀 여러 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는 오늘장에서도 여전히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고 가는 종목 따라잡기보다는 아까 계속 말씀 주셨듯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네. 있는 종목들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성우의 투자의 맛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고민들 그리고 전략들 철저하게 함께 고민해 보면서 전략 세워드릴게요. 2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